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예산안 처리 먼저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자 얼마 전에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 정국은 다시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출범했죠. 참석자들은 순수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뒤따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 대표와 팀의 남욱 변호사와의 장외 설전도 살짝 있었는데요.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 수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2월 7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권에서 최근 불거진 한동훈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 장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차출설에 불쾌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도권 MZ세대 대표론을 두고 여권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서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며 작심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남 변호사는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문제 삼으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 기사를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명령 발동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안와골절 부상 속에서도 투혼을 펼친 주장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본격적인 선전전에 돌입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 차주를 처음으로 고발한 데 이어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명령 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일선의 화물 기사분들과 이 지도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입니다. 화물연대는 도심 곳곳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며 업무 개시 명령에 반대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매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당사자인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아야 하지만 지난달 30일 2차 협상 결렬 이후 만날 약속을 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철회가 먼저다라고 밝혔고
화물연대는 교섭 진행을 촉구한다면서 서로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가장 길게 파업했던 기간은 2003년 당시 16일. 이번 주 안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ILO와 유엔의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선복귀 후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장외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합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법 취지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ILO 개입 요청에 이어 ILO 사무총장과 유엔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내며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으로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금지 규정과 98호 단체교섭권 보장, 그리고 105호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고 파업을 범죄화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긴급 개입 요청은 조사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고 더욱이 105호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ILO와 유엔의 개입이 반복되면 외교적 부담이 되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안전운임 시행 전후로 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저희는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벌이는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대화한다는 선복귀 후 대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요 며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이 불거졌었는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차출설에 불쾌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MZ세대 대표론을 두고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준 기자입니다.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한동훈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계 진출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아리송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계 생각은 없으시다고 생각될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정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장관 차출설에 윤석열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로는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 차출설의 진원지가 된 수도권 MZ세대론을 띄운 정진석 주호영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 후보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심판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심판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론적이며 지극히 당위론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얘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의 의중까지 알려지며 한동훈 장관의 차출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한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잦아들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은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족한 친윤계 의원들의 대규모 모임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전체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닻을 올렸습니다. 돌고 돌아 개파 모임 아니냐는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공부 모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파 모임 또한 또 다른 길로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결국 친윤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대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를 지휘해서 이기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습니다. 특히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전당대회 일자가 가닥이 잡히며 주자들 간 기싸움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권 주자는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경쟁자 제거용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저는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걱정할 때입니까? 총선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를 높이려는 일부 움직임에 삼류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한 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인데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의 연대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정현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전한 요즘 김장철인가요? 아 이게 너무 그거는 차차 봅시다. 어떤 그 경선 우리 만들어지고 또 경선 뭐 전당대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고 전당대회 준비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면 당원 투표 반영 비율과 총선 승리 공약 등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그제 취임 100일을 별도 간담회 없이 지나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검찰을 겨냥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고도 비난했는데 이에 남 변호사는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손유정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질타한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 예정에 없던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 대표 측 소유라고 들었다고 폭로한 남욱 변호사 진술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하며 검찰 연기 지도가 형편없다고도 일갈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을 풍자하듯 이번 사건은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며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국민의힘도 이 대표 수사는 창작도 연기도 아닌 진짜 현실이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공세고피를 조였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창작, 연기, 연출은 1도 없는 100% 리얼입니다. 현실 도피로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개된 옥중 서신에서 힘을 합쳐 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지만 당내에선 이른바 팬덤 정치로 이재명 사당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대표 공천권까지 내려놓으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 공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가 빈틈을 보일 때마다 작심 발언을 내뱉으며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인천 성남동 인쇄 공장 건물에 큰 불이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는데요. 워낙 불이 거세다 보니 건물 붕괴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승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지금 바람 때문에 불길 잡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인천시 서구 성남동 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거세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고 비틀어지는 등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저녁 7시 16분쯤입니다. 화재 장소는 약 500제곱미터 크기의 지상 2층짜리 철골 건물인데 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기자는 이 펑소리와 함께 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인 저녁 7시 3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저녁 7시 42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16명과 장비 7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대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장 건물 2개 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곳이 공장 밀집 지역이라며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고 있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잠시 뒤인 오늘 밤 10시 10분쯤에 이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밤 10시 정각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불의 기운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일단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오늘 밤 10시 10분에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YTN은 이 소식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정부 부처 공무원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압사라는 표현을 제외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표현 등을 통제해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성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후 5시 39분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압사를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립니다. 글이 올라온 지 1분 만에 서울시 재난인력 관계자가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고 답하고 박 정책관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박 정책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사 관련 표현을 둘러싼 정부의 지시는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참사 이튿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의 공문을 보내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 대신 사망자와 부상자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애도 기간에도 근조 표시가 없는 검은 리본만 착용해야 하기도 했는데 참사 직후 정부가 피해 수습과 진상 규명에 힘쓰기보다는
참사의 파장이 커지는 걸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불발됐는데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던 만큼 조만간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분들 기억되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 수사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며 기존 수사 방향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은 중대한 사안이라 이 전 서장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은 뒤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전 서장 등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상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수본은 참사 예견 가능성과 과실의 존재, 그리고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수사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혐의 소명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상황보고서에는 밤 10시 17분에 도착한 거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차례 영장기각 사태를 겪으며 초기에 입건한 피해자들의 수사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 혐의 다지기에 더욱 주력하는 거로 풀이됩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아니냐, 탄핵 아니냐를 두고 고심해왔던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탄핵안 직행에서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건데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모레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부는 여전히 탄핵안 직행을 주장했지만 전국 금랭과 역풍을 우려해 해임한 뒤 탄핵안이란 단계적 문책론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9일 정기국회까지 불과 이틀을 앞두고 또다시 끝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도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산과 해임안은 별개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는 법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다음에 이런 해임 건의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들이 하는 정치예요. 국정조사 결과를 봐서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순서인데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먼저 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 규모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이 여전하고 법인세나 종부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도 견해차가 큽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누구도 쉽게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소집 요구서에서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모레 예산안 처리가 목표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와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 이대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사건 관련 첫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전 상황으로 문건엔 상황 개요와 함께 북한군의 구조 정황도 일부 담겨 있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보고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고인이 구조될 거로 생각했고 당시로선 취득한 첩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선은 다시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에도 원론적인 대답으로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며 몇 마디를 보탰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과거 대북송금 특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특검법 공포즈음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있는 거로 드러난다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을 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 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굳이 인터뷰의 한 대목만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부담을 떠나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 의지를 내비친 거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수사팀은 신중과 절제라는 기존 계획과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남은 구속기간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 발표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며 김 전 회장과 도피 조력자들을 쫓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 비자금과 쌍방울 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이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이다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을 기소하면서 안 회장이 북한에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안모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안 회장은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12월쯤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측에 7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쯤 대북 사업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중국 심양에서 조선 아태이 관계자에게 미리 준비한 14만 5천 달러와 환치기를 통해 마련한 180만 위안을 건넸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언론 탄압이라며 사무실 진압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사무실 앞에 경찰과 인파가 뒤섞여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4시간여 대치 끝에 경찰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더 탐사 강진구 대표와 소속 기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더 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를 살펴봤습니다.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더 탐사가 한 장관 자택을 찾아갔을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대표의 자택에선 당일 동선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더 탐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에 취재하러 한 기자를 주거침입, 보복범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찰은 압수품 분석 뒤 관련자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대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인쇄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부소방서 언론공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19시 16분에 발생한 인천 서구 성남동 공장화재 관련 1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7일 19시 16분경 인천 서구 성남동 소재 인쇄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천 서부소방서에서는 19시 42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소방 차량 등 장비 61대, 인력 116명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 현황은 10개 건물이 연소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원인 등이 파악되는 대로 정보 제공할 예정이며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 브리핑은 30분 후에 이 장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천 서부소방서 박은지 문화안전팀장의 현장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16분 인천 성남동 소재 한 인쇄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7시 42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소방장비 61대가 투입돼서 현재까지도 연소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10개 건물이 지금 현재 연소 중이다. 정확한 원인은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아울러서 추가적인 브리핑은 30분 정도 뒤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로 전해져 왔습니다. 추가되는 소식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 꿈을 달성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공항에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어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을 선두로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나온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긴 비행으로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성적표를 품어야 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erante o povo coreano, agradecimento dos jogadores que fizeram possível lograr este objetivo. A todos eles, aos jogadores e ao povo coreano, o meu muito obrigado. 치명적인 부상에도 마스크 투혼을 보여준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장다운 든든함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선수들 또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 아이돌 부럽지 않은 팬층을 확보한 조규성은 벌써 4년 뒤 더 좋은 성적을 다짐했습니다.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명의 정우영과 골키퍼 김승규는 카타르 현지에서 소속팀으로 떠났고 나머지 선수들 역시 짧은 휴식을 마치면 각자의 소속팀으로 복귀합니다.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벤투 감독은 신변을 정리한 뒤 고국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 16강 진출이라는 성취감과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 여기에 무거운 숙제까지 동시에 떠안은 축구대표팀은 내년 3월 새로운 감독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합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애초 오찬으로 계획했다가 선수, 코치진 일정 등을 상의해서 만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8월 두 나라가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인도분이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의 민간인이 숨지면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매서운 추위에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초도 물량 도착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이 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ylko bohaterstwo żołnierza wyposażonego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속속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K2 전차 908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 K239 다연장 로켓 1000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출 규모는 1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의 한국 방산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이 도로에 생기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졌고 차들이 뒤엉키면서 출근길 곳곳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남성이 다리 위 도로에서 차로를 이동하라며 손짓합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뒤엉켜버립니다.
이 주변에서 여러 차례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 14대가 부딪혔고 30대 여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출근길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위에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고 주변에서는 얼음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으로 가는 고속화 도로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세종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넘어진 뒤 이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버스와 화물차 등 차 7대가 부딪혀 1명이 다쳤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경찰이 확인한 미끄러짐 사고만 10건 이상, 대부분이 교각 형태 도로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끼어 생긴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10여 건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노면이 젖거나 도로 결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밤사이 낮은 기온으로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주변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예방할 기회가 최소 2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은 언북초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고 급경사가 있어 우려가 크다며 교차로를 높게 포장하는 고원식 교차로나 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사교해석 포장, 일방통행 운영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언북초등학교는 서울시 어린이 보호관리 대상에 선정됐지만 폭 8m 이하 도로에 유철이 있는 포장 보행로는 조성되지 않았고 구청의 대책은 학교 앞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네, 지난 10월 중순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었던 카카오가 복구가 늦어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신들의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에 투자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뼈아픈 자기 반성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이중화도 바로 완성되지 않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SK CNC가 운영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 네이버는 수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카카오는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 인증과 같은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 미흡은 물론 카카오톡을 대체할 내부 소통 수단이 없었고 재해 초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장애 복구가 늦어졌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안산 데이터 센터에 전력과 냉방, 통신 분야 이중화 조치를 하고 발화 지점이었던 배터리실과 무정전 전원 장치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안정화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약 3배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게 부가통신 사업자고 해서 그러한 이제 정부의 점검이나 평가 대상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 제3자가 좀 약간 그 이렇게 와치하고 모니터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 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여당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애초에 그 어렵사리 여야가 최초의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렇죠. 바로 함께 국정조사. 민주당은 예. 예산안을 통과하겠다는 걸 양보를 해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걸 양보를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네,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은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불쑥 꺼내들인 바람에 또 파국으로 좀 치닫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여야의 협치의 정신이 한순간 훼손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유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정조사의 주무 대상자가 바로 행안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해임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일종의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저희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아마 그런 민심의 역풍을 생각을 했는지 좀 고심 끝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일단 해임 건의안은 내일 모레 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단계적 전략으로 바꾼 것 네.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국정조사의 가장 주무 대상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그 정치적 공세는 그대로여서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주 대상자가 이제 행안부 장관인데 해임을 해버리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자. 자, 여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도 일견 동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한다면 네.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은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관련 이제 하위 직급에 계신 직원분들이 제대로 증언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장관실은 또 제외가 됐었거든요.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돼서 입건이 되었으나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뭐 수사를 되고 있다거나 이런 보도들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려서 해임 건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해보자. 즉, 그 일반 증인으로 부를 수도 분명히 있으니까 일반 증인으로도 부르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자료도 더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또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 이런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안 먼저 하자 이렇게 정리된 어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예. 약간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책임을 추궁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인, 특히 주무장관이 져야 될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 책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법적 책임이 있을 텐데요.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상 사유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좀 더 가까울 텐데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적 책임, 그러니까 뭐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네. 탄핵이 될지 아닐지 같은 이런 법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성립되면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인 것이지 네. 법적 책임을 졌다라고 해서 사태를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주무장관으로서 158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런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도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이제 탄핵소추안 하겠다. 이거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해임 건의안부터 보면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죠. 봐야죠. 지금 국민의 입장도 국정조사라고 하는 여야 간의 모처럼 맞이한 어떤 협치의 그 결과물을 놓고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 건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은 뭐 모두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이 무색할 정도로 해임 건의안을 내리는 것이 정치 공세인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해임 건의안을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하면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전국은 급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미국 방문 돌아와서 이른바 뭐 발언 논란이 커졌을 때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그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박진 장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논란이 바이든이든 날리메이든 뭐 비속어든 간에.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도 정말 아무 상관없는 박진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정치적 공세로 그냥 끝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무슨 들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탄핵안까지도 민주당 안에서 일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회에서 다수소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지고 인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정기국회라고 하는 이 여야의 정말 마지막 그 연말에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 소중한 국면에서 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속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해임 건의안이 거부가 되는 상황이 되면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안 냈다가 이게 지금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야 된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맞는데 이게 김도읍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좀 현실성도 떨어진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풍 우려는 민주당 내에서 없습니까? 일단 해임 건의안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단 해임 건의안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물리겠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이런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시지만 막상 또 통과가 되고 나면 이상민 장관이 또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께서도 자진사퇴? 그렇죠. 자진사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이 국회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안이 또 통과가 됐을 때 또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진행될 이제 국정조사에서 또 민주당은 내실 있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장관에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증거 자료들을 합쳐서 또 탄핵소추 사유로 분명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참석 안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반쪽 국정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래도 참석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58명이 돌아가신 그런 참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사에서 국회가 합의를 해서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불참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불참하신다라고 한다면 야3당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조사를 처음에는 정치적 그 공세다.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데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가 민주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이라는 이제 돌출적인 약재가 나온 것이고요. 저는 해임 건의안을 뭐 내일이나 모레 하겠죠. 하면 통과가 될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또 민주당의 저는 이 정치적 공세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봐요. 예컨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냉담한 반응이다. 여론이 이렇게 모여지면 그때라도 좀 민주당은 이 정치적 공세를 좀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식의 정말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그때라도 중단해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준다면 여야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국정조사를 합의해 준 만큼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임 건의안을 지금 내일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까지 밀어붙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안 정국까지 지금 연계되는 과정에서 단독 예산안 통과까지 지금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파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 대표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올려놓고 내일 모레 지금 상정해서 보고하고 처리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응을 고심할 수밖에 없죠. 예산안이 연계되지요. 탄핵 소추한다고 그러죠. 국정조사를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안은 과연 합의 타결이 될지 이것들이 다 연계돼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158명의 그 참사로 돌아가신 분의 그 희생에 대해서 국민들 차원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만 이걸 왜 특별하게 이상민 장관을 타겟으로 잡아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면 이게 참사를 뭐 책임을 지는 거고 끌어내리지 않으면 참사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유족의 동의도 없이도 이름을 공개한다든지 마치 이걸 세월호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하려는 것이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에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한 만큼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도 저는 논의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조사를 보면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윤선 장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충분한 것을 왜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예산안 협상 내년 나라 살림을 이제 해야 되는 예산안 협상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좀 여야의 또 극적인 협상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가 최근에 좀 빠르게 도는 느낌이었는데요. 친윤계 공모 모임인 국민공감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115명인데요. 가입은 65명이 있고요. 오늘 참석한 분은 71명, 그럼 거의 3분의 2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뭐 최대 개파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특정 개파는 지향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말 3초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눈앞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실의 생각, 그다음에 당권 주자들의 계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의원들의 이러저러한 저는 이합 집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떤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총선의 승리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당권 주자는 당권 주자대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보여야 당권 주자에 접근할 수 있을지 또 계산하는 중이고 또 나름대로 또 현역 의원분들께서는 어디에 가야 다음 차기 국전에 관련이 돼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까를 또 계산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친윤계파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이 국민생각, 국민공감 모임이 발족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당권주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합종연행과 이합집산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이 이제 주판을 튕기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단순 공부 모임이다,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는 계신데요. 공부 모임의 또 다른 이름은 개파 모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민주당도 과거에 이런 뭐 민주주의 4.0이었던가요? 뭐 이런 모임, 공부 모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당 내부에서 공부 모임이라든지 의원들끼리 또 뜻이 맞는 분들끼리 여러 가지 모임들이 발생하고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 국민공감이라는 모임 자체는 시기적으로 보나 그리고 참석하신 의원들의 면면으로 보나 그리고 71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단체로 참석하셨다는 그 상징적인 지점에서 볼 때 강하게 지금 개파 모임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계시지만 강한 부정은 더 큰 강한 긍정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인들이 71명이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데 아무런 목적이라든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모이실 리가 절대 없거든요. 당연히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목적 중에 하나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윤심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또는 이제 친윤이 아니신 분들도 친윤 개파에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것이고, 그리고 과연 윤심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많은 또 그 탐색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탐색전이었던 것 같고, 분명한 건 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이제 원조 윤핵관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의 두 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71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엔 뒤에 있는 그 윤심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 모임 첫 강연자는 102세 철학자죠. 김영석 교수였는데요. 네. 오늘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애초에도 분명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제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처음으로 만난 1호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도 좀 들어갔을까요? 뭐 당연히 저는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 여당에 돼서 집권 여당의 이른바 친윤계의 최대 개파라고 불리우는 이 국민 공감의 이제 첫 번째 연사로 모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전당대회를 앞둔 전략적 이합 집산의 이제 첫 시작탄을 보여준 건데 거기에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땐 지금 여야 간의 이 끝없는 정쟁 속에서 정말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지금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아마 그걸 대신해서 민주당하고 맞서지 않고 화해하려면은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뼈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정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말 악의적인 발목 잡기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국정 운영을 정말 해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당당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합니다만 여야가 매일 이 정쟁으로 날밤을 새워버리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내년 2023년도 예산안도 통과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고 보면 여야 간에 싸잡아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안 크냐의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영석 교수가 오늘 말씀하신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여야 협치의 주문의 내용 말씀은 우리 국민의힘이 또 친윤계가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의 역할을 이제 강조한 그런 얘기인데 뭐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분열됐던 적이 또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쟁점 모든 것마다 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실 때마다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돼선 되겠느냐라는 한탄 많으십니다. 뭐 당연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협치해야 되는 거 맞고 통합 잘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싸움보다는 먼저 좀 손 내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국정조사 예산안 앞서 얘기했는데 누가 먼저 또 손을 내밀지 이것도 지켜보고요. 국민공감 이름에 걸맞는 공부 모임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 국민공감에 가입은 안 했는데요. 권성동, 장제원 두 분도 모습을 드러내서 좀 눈길을 끌었고 특히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최근에 좀 본격적으로 보폭이 넓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그 관저 만찬에 이른바 윤핵관 초대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국민공감 이제 창립 이 연사 모임에도 지금 등장을 하면서 당내 이러저러한 현안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두문불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이 다시 윤핵관으로서 다시 부상을 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교류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짐작해서 대신 전달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에 어떤 당 지도부가 들어서느냐가 대통령실의 또 그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집권 여당의 과제이기도 한데 공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에 승리해야 될 당 지도부라는 점은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고 당권 주자나 당 지도부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총선에 승리해야 될 지도부는 윤심이어야 되느냐 당심이어야 되느냐 민심이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같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계산과 방향이 좀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매번 현안마다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그 윤심과 민심이 합치되는 당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심과 민심이 합치되는 그렇습니다. 당심이어야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심만 쫓아가는 경우는 그건 윤핵관들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예. 대통령도 결국은 별로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민심에 바탕한 윤심이어야 그것이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올바른 당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윤심에 또 바탕하지 않은 민심에만 추종을 해도 이게 대통령과의 올바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도 굉장히 삐그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에 기본한다 하더라도 윤심과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심과 민심이 합치되는 그런 당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입장에서 핵관분들도 그리고 당 지도부도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 모임이 결국은 뭐 친윤계의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당권 주자들 네. 모습도 많이 보였고 또 한마디씩 했는데 상대 당에서 봤을 때 당권 주자들 최근 나오는 발언 중에 뭐 어떤 발언들이 좀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당대표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견제를 받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견제받는다 이것보다는 윤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보도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관저에 초대돼서 뭐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당권 주자인데 대통령에게 관저에 초대돼서 독대를 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걸 비교해 본다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려면 분명히 이제 윤심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예. 과연 본인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해서 네.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연대를 했느냐 또는 간장연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간이 이제 안철수 의원님을 약간 비하하는 거라 좀 쓰긴 그렇지만 그래서 간장이냐 김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장제원 의원이지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뭔가 당권 주자로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라고 본다면 무게추가 좀 그쪽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을 그렇죠. 그러면 해주셨는데 적어도 예. 김장 쪽으로 연대가 가는 것 같다라고 보인다면 결국에는 윤심의 흐름이 지금까지는 당권 주자에서는 친윤계로는 김기현 의원에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마침 최근에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비공개 회동이 또 있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시 지금 말씀하신 김장연대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제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회동하셨는데 비공개 회동이 아니고요. 네네. 만난 거예요. 의원들끼리 그 의원실에 서로 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차 한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현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하시기로 하셨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나가지 맙시다 우리. 너무 앞서 나가지 맙시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장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생각해? 여기 김장철인가요? 이게 너무 그거는 차차 봅시다. 그 경선 우리 만들어지고 또 경선 뭐 전당대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김장철은 맞죠? 예. 김장연대설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뭐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요, 장제원 의원도 크게 뭐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이 오고 가면서 이 방 저 방 가서 차 한 잔씩 하는 건 뭐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장연대, 간장연대는 이제 정부 출범 초기에 일부 한번 나왔던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도 네. 어떤 분을 당권 주자로 해서 윤심과 민심이 일치되는 분을 지금 마땅한 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현주 변호사는 지금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좀 윤핵관에서 좀 당대표를 보는 것이 김기현 의원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 상승 추이를 유지하면서 50% 이상대로 가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대통령 지지율에서 보여주느냐. 그러면 윤심이 실릴수록 윤심은 민심과 같이 가는 것이죠. 예. 근데 민심은 바닥인데 윤심에 쫓아가면 그건 사실은 당권 주자로서 누구를 민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총선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윤심은 누구를 생각하고 이분을 생각해보고 저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마땅히 지금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한동훈 차출설까지 나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차출설은 맥락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핵관들이 보는 윤심을 반영한 사람을 찾질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왜? 민심을 밑바탕하고 있는 윤심의 주자를 못 찾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에 일치하는 윤심과 신뢰가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면 그런 분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접근 방법을 원칙적으로 잘 잡으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김장연대는 제가 볼 때 섣부른 이야기다 아직은.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김장연대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관저에서 김기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게 힘을 실어주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이제 만류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다양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렇죠, 모르죠. 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윤심의 안테나만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심과 민심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치하는 분을 가야죠. 일치하는 네. 이런 당 대표가 나와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그 차출설 얘기하면서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 이 한동훈 당대표 차출설은 이제 쏙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한동훈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당대표 차출설을 일축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인데 당대표 차출론이 나와서 좀 뜬금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자, 오늘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제 완전히 뭐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거든요. 원론적으로 자기는 안 할 거고 장관직에 열심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답 자체가 뭐 특별할 것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차출론이 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했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차출론을 부인하는 듯한 이제 입장이 나오니까 좀 이 부분이 그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 불쾌감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쾌하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가 됐던 아니면 밖이 됐던 얘기를 해왔던 세력들에 대한 불쾌감인 것인지 그리고 그 불쾌감이라는 것이 본인과 가까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장관을 내가 더 써야 되는데 당에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상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장관에 대해서 차출론을 일단 부정하신 거니까요. 저도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실 가능성이 일단락되는 거로 보여야 된다고 보이고 네. 다만 그래도 한동훈 차출론이 나왔던 것 자체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윤핵관 중에서 단권 주자로 나왔을 때 유력한 어떤 후보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차출론을 누군가가 내세웠을 때는 네. 분명히 반응을 떠보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을 떠보는?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반응이든 또는 집권 여당 내부의 반응이든 예. 반응을 분명히 떠보기 위한 그런 차출론이 불거진 부분들이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섣부르다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많은 또 훌륭한 정치적인 주자들 자산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출론 자체가 좀 쏙 들어가는 분위기인 예.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할 이런 수 분위기다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수도권 MZ 세대론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띄우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뭐 받아서 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또 친윤계 의원들에서는 심판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현 지도부하고 약간의 좀 신경전도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공감 포럼 발족을 비롯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당대 시기가 대충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친윤계는 친윤계대로
지금의 현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또 당권 주자들은 당권 주자대로, 또 비윤계 인사들은 비윤계 인사대로 각각 자기 나름의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연한 이합집산과 합종 연영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백가쟁명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한동훈 차출들은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분석은 제가 볼 때도 윤심과 민심을 일치시킬 수 있는 친윤계가 낙점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이 인기가 있으니 한동훈 장관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외부에서든 뭐 어디에선 일부 이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커진 거거든요. 그러나 예.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고요. 윤핵관도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지금 장제원 의원과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이 당 지도부랑 이렇게 좀 마찰점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지금 그 계산 방법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심판이 룰을 정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심판이 기준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시기를 정하거나 예. 아니면 전당대회 룰을 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전당대회에 뽑힌 당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당원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겨야 되는 지도부가 가야 된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건 장진원이 과도하게 저는 개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 수도권 키워드로 한 인물 누구냐? 제가 월요일에 나오신 패널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성철 소장께서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또 글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정체불명의 MZ세대라는 말, 그 말부터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책에 썼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예, 이준석 대표는 그 아무리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좀 젊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데 주역을 했던 인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대남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현재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MZ세대라고 칭할 수 있는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또 그 기존 정치권에 또 투신해서 지금까지도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평가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MZ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뭐 정진석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입에서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MZ세대 하면 본인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SNS 글을 남기면서 좀 존재감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차기 지도자 적합도, 자, 그래픽을 주시면, 자, 맨 왼쪽에 가장 높은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37.3%고요. 그리고 여권으로 가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18.6%로 가장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1위인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지금 1위.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또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많은 또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선이 몇 달 전에 치러졌고 그때 이제 0.73%의 근소한 차이로 이제 패배한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 지지 세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과 분더러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국정 운영이 네. 동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더 부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분석보다도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2명이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도 지금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법무장관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법무장관까지는 마칠 테고요. 그럼 법무장관을 끝내고 나면은 지금 이런 수치를 보면은 좀 유혹도 들 것도 같고, 그런데 정치권 여의도로 올까요? 아니면 뭐 정부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할까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당대표 자출설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숙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정치인으로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조건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 길을 걸어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검사였고 특수부 검사로서 20몇 년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민주당에 맞서서
매번의 사건마다 당당하게 맞서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그림이 그대로 투영되는 분이 바로 이 한동훈 네.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미래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그 실력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예. 존재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폭로 진위를 놓고 장외 설전을 살짝 벌였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재명 대표,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를 지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지금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한다고 지적하는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건 다큐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검찰 비난 수위가 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측근들이 2명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좀 피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이 그 2명의 구속되신 그 측근들이 있긴 있지만 진술들 말고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못하고 검찰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로 좀 기조를 바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가 출소하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되거든요. 네.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들은 얘기이거나 들은 얘기를 통해 추측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도 많이 좀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 부분을 지적하고 좀 세게 공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남욱 변호사 폭로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뭐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 씨가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까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오늘 뭐 이건 다큐다 얘기한 거 보면 계속 폭로는 이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창작, 뭐 연기, 연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욱 씨가 정말 저를 캐스팅한 감독이라고 사실은 우회적으로 한방 직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참 대단한 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 묻고 싶어요. 그전에도 보면 검찰이 소설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을 써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질 않아요.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2020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소설 써서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연기를 해서 뭐 연출을 하고 감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연기를 가르쳐가지고 공소장 쓰지 못하고 기소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속으로 얼마나 좀 가당찮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남욱 변호사를 아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를 했다. 그럼 남욱 씨가 들을 때는 만약에 정말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핵심이고 자기는 이재명 대표 연관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배신감 느끼는 게 저는 저런 식의 매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나 뭐 어쨌든 김만배 말씀하신 대로 남욱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사법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삼선 중진인 이원욱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가장 우려하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증거들을 정확히 검찰이 들이대고 있지 못하니까 우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70, 80도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이 100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아, 이재명 당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뭐 물증, 직접 증거, 요게 딱 나오는 순간이 한 100도씨가 되는 순간일 거다.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아직 100도는 아니지만 70도에서 80도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좀 사법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곁들였거든요. 당내에서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많지는 이제 않습니까? 소수의 의원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의견들을 내시는데요. 사실 이원우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증거가 딱 나오면 100도씨가 된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원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검찰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가정에서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법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푸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나가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상에서는 어려운 얘기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만한 얘기고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100도씨가 돼 보면 알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 예. 근데 70도, 80도 올라왔다는 것은 끓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끓는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면 이제 뭐 확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는 임박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명계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저는 전전긍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의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에 날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멘탈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검찰의 정식 소환 요구가 있을 때 민주당이 이재명을 분리할 것인지, 이재명과 옥새에서 민주당이 정말 힘들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성남동 인쇄공장 건물에 큰 불이 나서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워낙 불이 거세다 보니 건물 10곳으로 번졌고 일부 건물은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인천 성남동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인천시 서구 성남동 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건물로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건물이 기울어지고 비틀어지는 등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저녁 7시 16분쯤입니다. 불이 난 곳은 약 500제곱미터의 지상 2층짜리 철골 건물인데 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건물들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인 저녁 7시 3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저녁 7시 42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16명과 장비 7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대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건물 10곳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곳은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고 있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위믹스는 내일을 끝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위믹스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안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 97%까지 곤두박질한 겁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닥사와 거래소들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준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그 연합체가 그냥 상표를 딱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위믹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업비트 두나무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이 더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내년에 새 임기를 시작하는 미 의회가 연내 법안을 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행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을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미 의회 세입위원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법안에 결함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동맹국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했지만 자국 이익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연내 법 개정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좀 더 자립 산업을 우선하는 고구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대표단에 참여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 개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백악관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유럽연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갈 거란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올해 말로 예정된 시행령 발표 전 마지막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외환 시장과 민생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학계,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거시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와 국가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참가 인원이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출정식 당일과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서 집계 국토부에 넘긴 자료를 보면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3,900여 명으로 출정식 날 9,600여 명의 41% 수준입니다. 또한 오늘 시멘트 운송량은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 대비 96%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11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 쟁의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이 조사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정반대의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가 80%에 달하는 조사도 있는가 하면 찬성이 79%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뭐가 맞는 건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 국민의 80.1%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의 80%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같은 법안에 응답자 79%가 동의했다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의 89.4%, 응답자의 79%가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YTN 추리 결과 이들 설문조사는 문항 자체에 왜곡의 소지가 있거나 한정된 표본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경총 설문의 경우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을 때도 민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냐고 물었는데 노란봉투법 안에서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설문 첫머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조사임을 명시하거나 노란봉투법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은 전체 응답자를 직장인으로만 한정한 데다 노란봉투법 문항 앞에 하청 노동자의 파업 사례, 원청의 갑질, 처우 등을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취재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을 토대로 질문을 작성해 문항 자체에 왜곡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거나 설문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극단적 결과가 나온 3개의 조사는 모두 온라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확보한 패널 표본 안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보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온라인 조사 같으면 자원자들로 이루어진 패널에서 뽑았다라면 어떤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시점에 어떤 사안을 놓고 조사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두 조사 중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무선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설문했을 때는 같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사인대로 반대가 조금 많거나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YTN은 온라인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지와 회수된 전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10명 중 7, 8명이 찬성하거나 반대했다는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중 어떤 조사가 맞는지는 문항의 주관성과 표본, 조사 방식의 한계로 신뢰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판정을 유보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어제 전 목사와 또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달 안에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실내 밀집도가 증가하는 겨울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정부도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월 말 정도에 한 석 달만 참아주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다 돼가죠. 1월 말이나 그쯤 되면은 웬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는 있는 시기가 될 거다. 구체적인 방식은 그동안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던 것에서 권고와 자율적 이행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처럼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겨울 유행 추이와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계절 독감의 유행 추세를 살펴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겨울 유행이 진행 중인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학교가 유지한 학교보다 확진자가 2배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스크의 전파 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따라 계속 필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이득을 위해 범행해 회사에 손해를 미쳤으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변호사가 지난 2018년부터 김 대표의 동의 없이 가세연의 지분을 2차례 변경하고 지난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에서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비롯해 올해의 콘서트 투어, 올해의 협업곡까지 모두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그룹 부문은 블랙핑크와 콜드플레이, 이매진 드래곤스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3년 연속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물러나고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바깥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도 7도로 역시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내륙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은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 토요일 밤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일요일 오전에는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